안녕하세요. 구독 신청,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북텔러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매우 흥미로운 작품을 준비하셨네요. 네. 아마 듣다 보시면요. 네, 쭉 또 빠져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네. 미야베 미유키 작가의 가상 가족놀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2017년도에 출간이 됐더군요. 네. 네, 무척 흥미로운 소재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김지연 아나운서와 함께한 지금 방송들이 몇 개 있잖아요. 네. 거기에는 김지은 아나운서가 직접 댓글에 대한 답글을 주시니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감상 소감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댓글로도 편안하게 소통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너무 같아요. 좋아요. 네. 네. 미야베 미유키 작가는 미미 여사로 불릴 만큼 정말 많은 팬을 확보한 분이신데요. 가상가족놀이, 그럼 지금부터 줄거리 해설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밤 한 파출소로 동네 부인회 대표인 한 중년 여성의 신고가 들어오는데요. 동네 분양주택 건설 현장에서 여자의 비명 소리를 비롯한 말다툼 소리가 들렸다는 신고입니다. 이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그곳에는 피로 물든 칼과 한 남성의 시체가 있었는데요.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가방 속 내용물 등 피해자의 소지품으로 신원은 바로 판명되었다. 도코로다 료스케, 48살, 도쿄도내에 있는 식품회사 오리온 푸드 본사 영업 제2부 고객관리과 과장. 자택은 사건 현장에서 도보로 10분도 채 못 되는 니쿠라초 2번지 한 구석. 가족은 아내인 하루에와 18살의 딸 가즈미. 이렇게 3인 가족이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은 30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인 나카모토가 맡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년 남성 도쿠로다의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사흘 전 밤에 음, 시부야구에 위치한 한 노래방에서 그 가게의 아르바이트생인 21살 여대생 이마에 나오코가 누군가에게 교살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앞서 그 도코로다 사건을 맡은 나카모토의 친한 후배 형사, 다케가미 형사가 맡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중년 남성인 도쿠로다 사건의 발생 이틀 후이면서 여대생 이마이 나오코의 사건이 발생한 지 닷새 후인 4월 29일, 이 두 사건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듯한 증거가 여럿 발견이 됐습니다. 그 증거들을 좀 살펴보죠. 하나는 피해자의 의복에 남아있던 미량의 섬유였다. 재질은 흔한 화학 섬유였지만 색상이 특이했다. 일본을 포함해 한국, 중국, 대만 등 아시아권에서는 제조되지 않는 타입의 염료로 파랗게 염색한 섬유였다. 상세한 분석에 의해 캐나다 오타와에 본사를 둔 화학염료 회사가 1998년 말부터 1999년 3월까지 극히 짧은 기간 동안 제조했던 염료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렇게 기간이 한정된 이유는 같은 오타와에 있는 의류 회사에서 특별히 발주한 품목이었기 때문이다. 이 의류 회사에서는 그 염료로 염색한 스카이 블루 컬러의 화학 섬유를 사용해 두 종류의 의복을 만들었는데 바로 조끼와 파카다. 이것은 밀레니엄 블루라는 이름으로 그 회사의 인기 상품이었는데 200점 한정으로 1999년 크리스마스를 겨냥한 제품이었다. 제품 수가 적었기 때문에 일본에는 개인 수입을 제외하면 들어오지 않았다. 다만 연예인들이 입고 나온 적이 있어서 젊은 층 사이에서는 유명했다. 흔하지 않은 이 섬유가 시부야에서 살해당한 여대생 이마이 나오코의 시체에도, 그리고 스기나미 니쿠라초에서 살해당한 중년 남성 도코로다 류스케의 시체에도 묻어 있었다고 한다. 극히 적은 양이라서 두 경우 모두 범행할 때 이 의복을 입고 있던 범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면서 묻은 것으로 짐작되었다. 또한 물증이 하나 더 겹쳤다.
사건 당시 이마이 나오코의 살해 현장은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서 종업원들이 비상계단을 주로 이용했다. 이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되는 하얀 페인트가 비상계단 여기저기에 제법 떨어져 있었다. 이마이 나오코를 살해한 범인이 이 페인트를 구두발로 밟았다. 페인트를 밟아서 둥그런 뒤꿈치 부분의 발자국이 똑똑하게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 하얀 페인트가 미량이지만 도코로다의 시신 옆 바닥에서도 검출되었다. 도코로다의 사건이 일어난 분양주택 건설 현장에서는 같은 상표의 하얀 페인트를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도코로다 본인이 신고 있던 구두 바닥에도 이 하얀 페인트는 묻어 있지 않았다. 자, 이렇게 두 사건의 연관성이 드러나자 각각 그 사건을 담당했던 나카모토와 다케가미 형사는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즈음에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나요. 그 나오코, 이마이 나오코가 3년 전인 고2 때 도코로다가 다니던 그 오리온푸드 본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면식 가능성이 발견된 셈이죠.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나카모토 형사팀과 또 다케가미 형사팀의 합동수사본부가 드디어 꾸려집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이 나오코와 도코로다 사이에 개인적 연관은 없는지에 대해 집중 수사를 하는데요. 이마이 나오코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당시의 담당자를 통해 그녀가 믿음직한 남성 사원들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또 씀씀이가 좋은 어른 애인을 원한다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마이 나오코의 친구들을 통해서는 그녀가 고3 올라갈 무렵 연상의 불륜 남성과 사귄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고3 여름방학 무렵에는 그 불륜 상대와 헤어지고 다른 또 남성과 교제를 시작했던 것 같다는 얘기를 전해 듣습니다. 당시 그 이마이 나오코가 다니던 고등학교와 도코로가 다니던 그 오리온 푸드는 매우 가까웠는데요. 게다가 이마이 나오코가 꽤 인지도가 있는 회사의 회사원이면서 자상하기도 했던 도코로다 같은 중년 남성 스타일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증언을 들었기 때문에 두 피해자가 밀접한 관계일 거라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 무렵에 뭔가 사건의 열쇠가 될 만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에이코라고 불리는 여대생입니다. 이 에이코는요, 이마이 나오코의 대학 세미나 동기로 유력한 용의자이긴 하지만 결정적인 물증이 없어서 좀처럼 공개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사실 이 에이코는 이마이 나오코의 연적인 셈인데요. 그 살해를 당한 이마이 나오코의 현재 남자친구와 교제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코가 먼저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마이 나오코가 끼어들어서 애인을 가로챈 셈이죠. 에이코는 이마이 나오코에게 가버린 애인에게 저돌적으로 달려들었지만 거부당하고 이마이 나오코에게는 비웃음을 사기도 했습니다. 남달리 성실하고 순수했던 에이코는 그 상황이 매우 괴로웠고 또 수치스러웠겠죠. 거기다가 나이 많은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있는 이 이마이 나오코의 바르지 못한 행실도 에이코를 분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 에이코는 수시로 이마이 나오코를 죽이고 싶다는 얘기를 했고요.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위 친구들도 에이코가 이마이 나오코를 죽였을 거라는 추측들을 했고요. 에이코 본인도 그런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이에 이제 수사본부는 에이코를 상대로 한 신문을 실시하려고 했지만 에이코와 중년 남성인 도쿠로다의 살인사건을 연관시키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에이코가 직접 말하는데요. 에이코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은 저 한 번뿐이지만 도코로다 씨를 만난 적이 있어요. 제 애인을 나오코에게 빼앗기고 난 다음 나오코와 얘기하는 자리에 도코로다 씨가 같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나오코가 데려온 거죠. 이럴 때는 어른이 곁에 있어야 좋다면서요. 도쿠로다 씨는 본인을 이마이 나오코의 친구면서 오빠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에이코는 이마이 나오코가 도코로다에게 허물없이 굴었고 도코로다 쪽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며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나오코는 도코로다 씨하고 팔짱도 끼고 몸을 만지작거리기도 했어요. 나오코가 그러든 말든 도코로다 씨는 저한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애인한테 버림을 받았다고 상대를 원망하다니 어디가 잘못된 건 아니냐는 둥. 제가 그런 식으로 성격이 어둡고 외골수로 생각을 하니까 애인이 질린 거라는 둥. 어린애 같은 짓 그만두라는 둥. 뭐 이러면서요. 나오코는 내내 피식거렸고 저는 화가 치밀다 못해서 미치는 줄 알았죠. 그래서 도코로다 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나오코 오빠 대신이라지만 나오코는 지금 그 사람하고 사귀기 전에 당신 나이 정도 되는 남자하고 불륜을 저지른 적이 있다고요. 그걸 자랑했다면서요? 그걸 알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에이코가 말을 마치자 이마이 나오코는 웃음을 터뜨리더니 도코로다 씨는 자신의 애인이었고 이제는 남녀 사이는 아니지만 친구로 지내기 때문에 자신의 편이라고 했다. 이 말을 듣고 도코로다는 거북한 표정을 지었고 에이코는 그들과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는 것이다. 도코로다가 가게 밖까지 쫓아나와 사과를 했다. 에이코에게 명함을 주면서 자기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뭐든 할 테니까 상의하라고 하면서 전했던 것이다. 자, 이렇게 보면 결론적으로 에이코는 살해된 그 여대생 이마이 나오코와 그다음에 중년 남성 도코로다를 둘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둘을 알고 있다라는 거는 에이코에게는 불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째서 이렇게 불리한 얘기를 굳이 하느냐는 형사의 질문에 에이코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오코를 죽인 범인으로 제가 의심을 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의심을 받아도 별 수 없다는 생각도 했고요. 하지만 전 나오코를 죽이지 않았어요. 나는 범인이 아니니까 경찰이 아무리 수사를 해도 상관없었어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도코로다 씨가 살해당하고 그것이 나오코 사건과 연결되면서 이거 연쇄살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을 때 전 정말로 무서웠어요. 왠지 누군가가 저한테 누명을 씌우려고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래서 처음에는 도코로다 씨하고 만난 적이 있다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잠자코 있으면 아무도 모를 테니까요. 하지만 매일같이 연쇄살인 하면서 떠드는 뉴스를 보니까 견딜 수가 없었죠. 우리가 만났던 카페 점원이나 다른 누군가가 저와 도코로다 씨를 기억할지도 몰라요. 기억해내고 신고할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말 다시는 내 말을 들어주지 않겠죠? 그래서 내 입으로 직접 말하겠다고 결심을 한 겁니다. 저는 범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캥기는 구석도 하나도 없다고요. 사실 에이코에게 심증이 가는 부분은 많았지만 물증이 전혀 없었어요. 앞서 그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파란색 섬유나 신발에서의 하얀 페인트 흔적이 에이코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또 흉기를 이용한 살해 수법도 20대 여성이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였고요. 그러던 중 합동수사본부의 그 나카모토 형사는 에이코 범인설을 버리고 다른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춰보자 이런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사팀이 재정비되는데요. 여기에는 오랜 경력의 여형사 치카코도 투입이 됩니다. 이들은 범인을 찾기 위한 신문을 마치 연극을 준비하듯 철저히 준비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연극 같은 신문을 기획한 나카모토 형사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이 사건을 나카모토의 후배이면서 또 합동수사본부의 멤버인 다케가미가 맡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신문이 열리는 날이 됐는데요. 그 살해된 중년 남성 도코로다의 아내와
그의 딸인 가즈미가 경찰서로 왔습니다. 가즈미가 범인으로 의심 가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증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여고생인 가즈미는 등하교 도중 미행을 당하기도 하고 또 젊은 남자의 장난 전화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살해당한 도쿠로다죠. 그 아버지가 생전에 등하교를 시켜주기도 했는데, 음, 그 미행을 했던 사람이 범인일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수사본부 입장에서는 그다지 가능성이 실리는 증언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의 증언으로 채택을 했고요. 이 가즈미 모녀, 그러니까 가즈미와 가즈미 어머니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여자 형사인 치카코와 그의 후배가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치카코 형사가 신변보호차 따라붙은 며칠 동안 그렇다 할 스토커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가즈미는 낯선 사람이 아버지와 있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무렵 수사관은 그 살해된 도코로다의 컴퓨터를 통해 그가 인터넷상에서 또 다른 가족이 있었음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수사본부는 의심이 가는 사람들을 불러 취조실에서 신문을 할 예정이고요. 가즈미는 그 취조실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이 매직 미러로 이 신문 과정을 보면서 혹시 범인일지도 모를 그 아버지와 있던 낯선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려내고자 하는 건데요. 도쿠로다의 아내이자 가즈미의 엄마인 하루에는 경찰서에 오자 겁을 먹은 듯한 모습이고 도쿠로다의 딸인 가즈미는 무척 똑똑하고 당찬 스타일로 옵니다. 먼저 그 도쿠로다의 아내 하루에는 남편의 유품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요. 그러면서 딸아이인 가즈미가 범인을 제대로 알아차릴지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즈미가 그 가즈미의 남자친구와 통화할 때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범인을 찾아내 복수할 거다, 죽여버릴 거다 등의 말을 자주 했다고 경찰에게 전합니다. 그럼 신문 예정인 도쿠로다의 인터넷상 가족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그들은 아내와 딸, 아들, 그리고 살해된 도코로다. 이렇게 4인 가족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아버지, 어머니, 가즈미, 미노루라고 부르면서 번번이 메일을 주고받았고 채팅으로 대화를 했다. 또한 그들의 관계는 인터넷상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실제로 적어도 한 번은 얼굴을 마주한 적도 있는 듯 했다. 여기서 어머니는 도코로다의 실제 아내이자 가즈미의 엄마인 하루에가 아니라 가즈미 역시 도코로다의 딸인 그 가즈미가 아니었다. 실제 딸인 가즈미는 이 상황에 대해 자신의 신변 보호를 해준 형사 치카코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하고 엄마한테 불만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불만은 물론 우리도 있지만요. 생판 모르는 남하고 가족놀이를 하면서 우리한테서 도망쳤던 거예요. 난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한편 그 신문실에는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맡게 된 다케가미 형사가 있고 첫 번째 신문 대상자로 비쩍 마른 청년이 들어옵니다. 바로 그 살해된 중년 남성 도쿠로다의 가상 가족 중 한 명인 미노루인데요. 그는 18살입니다. 학교는 그만둔 상태고 가끔씩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말합니다. 매직미러로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도쿠로다의 딸 가즈미는 중간중간 오는 남자친구의 문자에 바로바로 답장을 보내는 것 외에는 신문을 집중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가상 가족에서 아들 역할을 했던 미노루는 그냥 뭐 재미삼아 가족놀이에 합류한 거고 인터넷상이라 서로의 사생활은 잘 모른다는 얘기를 합니다. 미노루는 약간의 긴장한 듯한 모습이지만 시종일관 허세스러운 10대 남학생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상 가족의 주된 소통 방법은 이메일인데 미노루는 다른 구성원들에 비해 주고받은 이메일이 적은 편입니다. 그것에 대해 미노루는 후반으로 갈수록 가족놀이에 대한 흥미가 떨어져서 그랬다고 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인터넷상으로 가상 가족들을 만들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이 가상 가족에서 딸 역할을 했던 가즈미가 잘 알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문을 지켜보던 도쿠로다의 실제 딸이죠. 그 도쿠로다의 실제 딸인 가즈미는 아버지 도쿠로다와 있던 낯선 사람이 미노루 같냐는 그 치카코 형사의 질문에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어 다케가미 형사는 미노루에게 가상 가족들의 오프 모임에 대해서 묻습니다. 너희 가상가족들은 4월 3일 날 실제로 만났지? 그로부터 3주 후에 도코로다 씨는 살해당하고 만 거야. 깜짝 놀랐겠구만. 이 얘기를 듣고 미노루는 놀라기는 했지만 자신은 이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다며 부르퉁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이어 다케가미 형사는 미노루에게 가상가족 구성원인 가즈미를 불러도 되느냐고 물으며 말했다. 아까 그랬잖아. 너희 가족을 만든 경위에 대해서는 가즈미한테 묻는 편이 빠르다고. 이어 굽 높은 샌들을 신은 가상가족 가즈미가 들어오자 다케가미 형사는 눈을 휘둥그레 떴다. 젊은 여성이 실제 도코로다 가즈미와 많이 닮았기 때문이다. 이목구비는 다르지만 분위기가 비슷했던 것이다. 특히 17이라는 나이치고 과도한 화장과 어깨 닿은 밤색 머리카락, 가슴께 늘어뜨린 목걸이 디자인이 똑같았던 것이다. 가상가족 속 가즈미의 본명은 리스코였다. 그녀는 가상가족놀이가 무슨 큰 잘못이냐며 자신은 이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울며 말했다. 다케가미 형사는 리스코의 신원을 확인하며 취조실에 있는 미노루와 리스코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분명 여기는 취조실이지만 그렇다고 너희를 용의자로 취급하는 건 아니야. 우리는 다만 도코로다 씨를 살해한 범인을 찾기 위해서 생전에 도코로다 씨하고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에게 최대한 상세히 사정을 듣고 싶은 것뿐이야. 자, 리스코 양, 미노루 군 말에 의하면 처음 도코로다 씨하고 인터넷에서 가까워진 사람은 바로 리스코 양이라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 리스코는 영화 팬들이 모이는 게시판에 가즈미라는 닉네임으로 글을 썼는데 거기서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다고 했다. 가즈미라는 닉네임은 어린 시절 동경했던 친구의 이름이고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다고 했다. 리스코는 자신에게 무관심한 부모님 때문에 늘 외로웠는데 영화 게시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조언을 해주었고 그중 한 명이 바로 도코로다 씨였던 것이다. 그렇게 가상 부녀 관계가 되었고 리스코는 늘 원했던 타입의 아버지가 생겨서 좋았다고 했다. 고민을 들어주고 진지하게 의논해주고 이해심 많고 상냥하고 딸의 행복을 첫 번째로 생각한다고 이 말로 아름답게 생각해주는 그런 아버지가 생겼던 것이다. 그리고 나서 2주 후에 미노루가 남동생 역할로 합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신문을 지켜보던 살해당한 그 도쿠로다의 실제 딸 가즈미는 미노루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본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상 가족 속에 가즈미 같은 애가 싫다고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저 가즈미는 우리 아버지와 같은 종류의 인간이에요. 마음이 잘 맞았겠죠? 친딸인 나보다 분명 더 마음이 더 잘 맞았을 거야. 아버지가 만약에 살아있었다면 언젠가 어머니나 내가 아버지의 가족놀이를 알아채도록 꾸몄을 거예요. 사실 나는 이런 짓을 했단다. 그 정도로 외로웠거든. 내 아내와 딸은 나를 봐주지 않았잖아. 그렇게 호소하려고 말이죠. 어린 여자를 지나치게 좋아해서 바람을 피우는 것도 그래요. 그런 드라마 같은 짓을 계속하지 않으면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에게서 못 들으셨어요? 아버지의 바람기도 제가 어릴 때는 조금 잠잠했을 거예요. 저 형사님, 나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저를 어화둥둥 보물처럼 대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서 자기 의사 없이 아버지의 깜찍한 인형으로 있는 동안에는 한없이 애정을 쏟아주셨던 거죠. 가즈미는 매직미러 속 리스코, 그러니까 가상가족 속의 가즈미를 가리키며 다시 입을 열었다.
아버지는 저런 딸을 원했을 거예요. 사랑해 달라느니, 이해해 달라느니, 그런 소리만 주절되는 딸 말이에요. 하지만 공교롭게도 저는 그런 겁쟁이가 아니에요. 이렇게 신문이 진행되던 중에 갑자기 내선 전화가 울립니다. 시부야에서 살해당한 그 여대생 이마이 나오코의 시체와 또 그 니쿠라초에서 살해당한 중년 남성 도쿠로다의 시체에도 붙어 있었던 그 블루 파카 자국, 네, 그 블루 파카가 쓰레기장에서 발견됐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그 파카는 캐나다에서 200벌만 만들었던 한정판으로 일본 내에서는 구매조차 어려웠던 제품이었어요. 그러니 같은 제품을 소지한 사람이 일본 내에 2명 이상 있을 확률은 매우 희박한 거죠. 더군다나 발견된 그 파카에는 핏자국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사실 파카의 제품 번호로 유통 루트 등을 조사하면 그 파카의 주인을 알게 되고 또 누가 범인인지 금방 밝혀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신문을 이어갈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다케가미 형사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준비했던 신문 과정을 그대로 진행시킵니다. 다케가미는 가상 가족 중에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어머니 역할의 대상자를 언급하면서 신문실에 있는 미노루와 리스코를 향해 말합니다. 일단 너희는 자리를 잠시 비켜줘야겠다.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듣고 바로 다시 부를 테니까. 너희들 다른 방에서 기다려 주겠니? 같은 시간 매직 미러로 신문실을 지켜보던 도코로다의 실제 딸 가즈미는 치카코 형사에게 슈퍼마켓에서 본 낯선 사람이 가상딸인 리스코 같다고 말한다. 치카코 형사는 미노루가 아니라 리스코냐고 다시 한번 되묻는다. 앞서 가즈미는 미노루의 신문을 지켜보면서 아버지와 있던 낯선 사람이 바로 미노루 같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에 가즈미가 이렇게 말을 한다. 역 플랫폼에서 본 사람이 진짜 미노루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 착각이고 이웃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아버지는 반상회 활동도 했기 때문에 이웃들하고도 꽤 가깝게 지냈거든요. 치카코 형사는 가즈미에게 피곤하면 좀 중단해도 된다고 했지만 가즈미는 빨리 그 가상가족 속 엄마라는 여자를 불러달라고 한다. 그러면서 엄지손가락으로는 남자친구인 다스야한테 계속해서 문자 답장을 보냈다. 이제 신문실에 30 중반쯤 돼 보이는 미혼의 늘씬한 여자가 들어옵니다. 가상가족 속에서 엄마의 역할을 했던 미타 요시에인데요. 그녀는 가상가족 속 아들과 딸이었던 미노루와 리스코가 자신이 도코로자를 죽인 걸로 의심하고 있어 억울하다면서 다케가미 형사에게 말을 합니다. 요시에는 아버지와 남매로 구성된 그 가상가족 게시판을 보고 자연스럽게 엄마도 끼워달라면서 합류를 한 거죠. 그리고 그들은 오프 모임을 계기로 이제 이런 장난 같은 가상가족 놀이를 그만두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케가미 형사는 도코로다와 그 딸 역할을 했던 리스코는 오히려 또 만나자는 메일을 주고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요시에에게 혹시 당신 혼자만 그만두고 싶었던 것 아니냐며 다그칩니다. 이 당신은 도코로다 씨와 1대1의 남녀 관계를 원했던 것 아닙니까? 그가 낡은 주택을 처분하고 구입하려는 분양주택을 함께 보러 가기도 했죠. 그리고 도코로다 씨한테 메일을 보냈고요. 진짜 우리 집을 미리 보러 간 기분이었다. 즐거웠다. 이렇게 보냈잖아요.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곳은 사건 현장입니다. 도코로다 씨가 칼에 찔려 죽은 그 현장이란 말이에요. 당신은 현실과 또 당신이 말하는 연극 사이의 벽을 없애고 싶었어요. 정말로 도코로다의 아내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걸 느낀 미노루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요. 가즈미 역할을 한 리스코가 요시에 씨한테 도코로다 류스케를 죽인 게 당신이냐고 물은 건 역시 이 당신 내면의 싹튼 더 이상 장난이 아닌 부분을 깨달았기 때문이겠죠. 미노루와 리스코는 당신이
도코로다와 가까운 사이였던 여대생 이마이 나오코를 죽인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요시에는 본인은 도코로다를 죽이지 않았고 그를 그냥 친구처럼 여겼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다케가미 형사는 질문의 방향을 바꿔서 또다시 몰아붙였다. 도코로다 씨와 함께 사건 현장이 된 분양주택에 간 것은 3일 오프 모임 이후였죠. 그곳은 도코로다 씨 집에서 도보로 10분도 안 되는 장소예요. 이 도코로다의 아내나 딸한테 미안한 마음은 들지 않던가요? 그러자 요시에는 단지 따라갔을 뿐이고 꺼림칙한 부분은 전혀 없다고 흥분하며 말했다. 매직 미러로 이 장면을 보고 있던 그 도쿠로다의 실제 딸 가즈미는 옆에 있는 형사 치카코에게 저 여자가 에이코라고 범인 취급당하는 여자보다 더 수상하지 않냐고 말을 합니다. 에이코 기억나시나요? 그 에이코는 살해당한 여대생 이마이 나오코와 연적 관계이면서 도쿠로다와도 면식이 있던 여성으로 언론에서 범인으로 의심받던 사람이죠. 치카코 형사는 요시에는 이마이 나오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결정적인 단서도 없지 않냐고 합니다. 하지만 가즈미는 아버지한테 들었을 거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이어 치카코 형사는 요시에를 본 적이 있는 것 같냐고 묻고 가즈미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얼버무립니다. 그런 가즈미를 보고 치카코는 미소를 짓고 싶었지만 잘 지어지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한편 신문실에는 살해당한 도코르다를 제외한 가상가족 셋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들 역할을 했던 미노루는 엄마 역할을 했던 요시에를 보면서 저 여자 살인한 거 자백은 했냐고 다케가미 형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요. 그런데 이때 다케가미 형사가 중대 발표를 합니다. 다케가미 형사가 미노루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을 한다. 밀레니엄 블루 파카가 발견됐다. 신문 보도로 알고 있지. 이 범인이 이마이 나오코의 목을 졸라 죽였을 때도 이 도코로다를 칼로 찔러 죽였을 때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의류, 그 밀레니엄 블루 파카가 발견됐다는 말이다. 그러자 미노루는 왜 자기를 보며 말하느냐고 화를 냈고 다케가미 형사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발견된 파카에는 대량의 혈흔이 묻어 있었어. 아마도 도코로다 씨의 피겠지. 증거가 말해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나? 물증은 많은 얘기를 해주는 법이야. 우린 쓸데없는 시간과 수고를 생략하고 싶다. 너희 세 사람 가운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도록 해라. 3분 줄게. 이것을 매직 미러로 보고 있던 도코로다의 실제 딸 가즈미도 한 손으로 입가를 가리고 있었다. 그러더니 입을 열고 말했다. 정말 진짜예요? 저거 범인이 입었던 파카 맞냐고요? 나 속이 이상해요. 갑자기 피투성이니 뭐니 그러니까요. 근데 파카는 언제 찾았어요? 혹시 텔레비전에도 나왔나요? 치카코 형사는 지금쯤이면 뉴스로 나올 거라고 했다. 순간 가즈미는 신음소리를 내면서 어지럽다고 했다. 치카코가 몸을 숙여 가즈미의 등에 손을 얹자 손바닥에 빠른 숨소리가 전해졌다. 가즈미는 화장실로 향했다. 치카코 형사는 그 뒤를 가즈미 몰래 뒤따랐다. 화장실 안쪽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에게 빠른 목소리로 설득하는 것 같기도 했고 달래는 것 같기도 했다. 바로 가즈미는 신문 중에도 끊임없이 문자를 주고받았던 그의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벽을 타고 가즈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뉴스 봐도 당황하지 마. 절대 아무 일 없을 테니까. 응? 부탁이야. 부탁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경찰은 지금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있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고 있다니까. 화장실에서 돌아온 가즈미는
아빠의 피가 묻은 파카를 상상하니 힘들다며 집에 가고 싶다고 합니다. 매직미러 건너편 신문실에는 여전히 취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상가족인 위노루와 리스코 그리고 요시에는 도쿠로다의 실제 부인인 가즈미의 엄마를 범인일 거라고 지목합니다. 아마 도쿠로다의 바람기에 화가 난 그의 아내가 딸인 가즈미를 이용해 뒤를 캘 수도 있지 않냐면서 말이죠. 그러자 다케가미 형사는 아빠가 가상가족놀이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가즈미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으냐며 세세게 묻습니다. 이 순간 매직미러로 보고 있던 가즈미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가즈미는 돌아가고 싶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즈미의 옆에 있는 치카코 형사는 한 명의 증인만 더 봐달라고 하면서 가즈미를 남기고 취조실로 향합니다. 그때 한 청년이 들어와 가즈미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데요. 그는 바로 가즈미의 남자친구인 다스야였습니다. 다스야는 울음을 터뜨리며 가즈미를 향해 우리는 끝났다고, 이제 다 그만두자고 말을 합니다. 이제 가즈미와 다케가미 형사가 한 방에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범인은 바로 도코로다의 실제 딸 가즈미와 그녀의 남자친구 다스야였던 것이다. 가즈미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형사님, 날 언제부터 의심했어요? 우선 네가 아버지의 노트북을 훔쳐보고 있다는 건 일찌감치 알고 있었어. 그리고 수사 초기에 우린 네 어머니를 의심했지. 근데 네 아버지 사건을 신고한 사람이 그 동네 아주머니야. 그 아주머니는 네 어머니를 잘 알고 있었지. 현장에서 비닐 시트를 걷고 튀어나온 인물이 너의 어머니였다면 바로 알아봤겠지. 게다가 네 어머니는 몇 번을 물어도 아버님과 이 이마이 나오코의 관계는 모르는 눈치였거든. 그럼 인터넷 사람들과의 관계는 언제 알았어요? 가즈미가 물었다. 내가 그들을 찾아낸 건 아니지만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었으니까 그리 어려운 작업은 아니었지. 거기서, 즉 가상가족 놀이에서 엄마 역할을 한 요시에를 의심하기도 했는데 그 사람은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어. 사건 당일에 회사 연수로 오사카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달리 의심할 사람도 없고 줄곧 에이코 한 사람만 의심했던 거네요. 그럼 내가 나올 차례가 없잖아요. 가즈미의 질문에 다케가미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말했다. 사실 나는 대역이야. 원래 이곳에는 다른 형사가 앉을 예정이었어. 수사본부 안에서 가장 먼저 네 입장을 생각한 형사야. 그 형사는 나카모토라고 하는데 그는 네 아버지인 도쿠로다를 살인까지 할 정도로 이 강한 감정을 품은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했어. 그러면서 도쿠로다가 딸과 똑같은 이름의 여자애를 조달해서 같이 놀며 그 모습을 가즈미한테 보여주는 건 절대 안 될 짓이라고 했지. 자신이 가즈미라면 미쳐버릴 정도로 화를 낼 것 같다고 했어. 다케가미의 이야기가 끝나자 가즈미는 다시 입을 열었다. 맞아요. 난 아버지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오프 모임에 가서 확 뛰어들 생각도 했죠. 그러던 중에 아버지를 미행하다가 아버지가 이마이 나오코와 친근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그 여자가 가상가족 속의 가즈미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마이 나오코가 있는 곳을 찾아갔죠. 남자친구인 다스야와 함께요. 저는요, 다스야한테는 뭐든 다 털어놓거든요. 그래서 다스야는 저를 걱정하는 마음에 따라와 준 거고요. 다스야는 그때 밀레니엄 블루 파카를 입고 있었지. 다케가미 형사가 말했다. 네, 헌옷 가게에서 샀대요. 가즈미는 이마이 나오코를 만나고 얘기하면서 그녀가 가상가족 가즈미가 아닌 걸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인 도코르다와 사귀는 것 같았고 또 찾아온 가즈미를 계속 비웃는 것 같았기 때문에 화가 난 가즈미가
주먹으로 그 이마이 나오코를 쳤다고 말했습니다. 이마이 나오코는 세게 맞고 쓰러졌고 도코르다는 자신의 딸인 가즈미가 그녀를 죽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둘이 얘기를 좀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가즈미는 집에서 얘기를 하면 엄마가 눈치챌 수 있으니까 집 근처 분양주택에서 만나자고 한 거고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대항하고 싶어서 가즈미는 직접 칼을 사서 들고 갔습니다. 하지만 도코르다는 딸을 지켜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범인인 것도 숨겨주고 싶다고 했고요. 그런 아버지의 반응이 가즈미는 혐오스러웠습니다. 항상 번지르르한 말로 인터넷 속 가즈미와 자신을 같은 취급하며 대하는 아버지가 싫어서 그래서 아버지를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즈미가 범인일 것으로 의심하면서도 가즈미가 자백해 주길 유도하며 이 모든 신문 과정을 기획했던 나카모토 형사는 가즈미 혼자 살인을 저지르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많이 의지하고 있던 가즈미의 남자친구 다스야에게 분명히 연락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계속 다스야 쪽도 감시를 했던 거죠. 이때 가즈미가 다케야마 형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파카만 아니었으면 괜찮았어요. 파카만 발견되지 않았으면 다스야는 버틸 수 있었다고요. 오늘 이 순간 파카가 발견된 것은 분명 행운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없었어도 나카모토의 대본으로는 신문 속에서 거짓 목격 증언을 꺼낼 예정이었다. 다스야가 블루 파카를 입은 모습을 보았다는 가짜 증언을 말이다. 하지만 그런 거짓말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고 나카모토 형사는 생각했다. 가즈미가 다시 입을 연다. 나는 형사님들 연극에 속은 거죠? 하지만 난 화가 풀어지지 않았어요. 난 미성년이고 인생은 길잖아요. 자유롭게 풀려나면 또 그 사람들한테 갈지도 몰라요. 그럼 경찰은 책임이 막중하겠네요. 그러자 다케가미 형사가 대답을 한다. 가상가족들, 사실 그 사람들은 진짜가 아니야. 취조실 안에서 네가 본 것도 모두 다 연극이었어. 세 사람 다 경찰이야. 뭐라고요? 가즈미가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다. 그들이 취조실에서 말한 내용은 진짜 가상가족들에게 들은 증언을 정리해서 재구성한 것인데 거기에 거짓은 없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전부 가공의 설정이었다. 결국 이 사건의 신문 과정은 나카모토 형사가 꾸민 연극입니다. 나카모토 형사는 맨 처음 그 도코로다 사건을 맡았던 담당 형사죠. 그런데 범인으로 의심이 되는 그 10대 여학생, 그러니까 도코로다의 딸인 그 10대 여학생 가즈미가 최소한의 상처만 받으면서 자백하길 바라는 마음에 꾸며낸 연극이었던 겁니다. 10대 여학생에게 압박 수사를 하기보다는 그 여학생이 직접 자백하기를 배려한 그런 마음에 꾸며낸 연극이었던 거죠. 현재는 심근경색으로 의식이 없는 이 나카모토 형사가 가즈미의 분노를 이해하며 기획한 연극인 겁니다. 다 함께 연기한 단막극 겨우 끝났다. 이 최고 기획자가 언제까지 자고 있을 셈인지 빨리 기운을 차리고 좀 돌아오세요. 그리고 이 대역의 분투를 들어주셔야죠. 아니 그보다 우선 가즈미를 좀 만나게 해드릴게요. 이 가즈미를 만나서 나카모토님밖에 하지 못할 말을 이 나카모토 형사께서 직접 해주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소설이 끝이 나는 거죠? 네, 가상가족놀이였습니다. 무척 재밌네요. 네. 네, 자, 이게, 네네.
제가 이제 요 책을 보면서요. 이제 네. 저희는 뭐 줄거리를 전해드리다 보니까는 좀 굵직한 사건들 위주로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네. 그 형사들끼리의 나누는 얘기들이나 그들의 이제 감정선들도 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겠죠. 네, 예전에 저희 그 드라마 중에 수사반장이라는 드라마 아, 네. 보면, 아주 네네. 옛날 드라마죠. 네, 네. 거기서 그 형사들끼리 굉장히 또 그 대화 나누면서 거기서도 좀 음, 이런 소소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아마 이제 이 책을 보면서도 좀 그런 재미를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초창기에는 수사를 했지만, 네. 심근경색으로 좀 쓰러진 나카모토 형사. 이 네. 형사가 그 가즈미라는 그 아이가 범인인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네. 얘가 상처받을까 봐서 그렇죠. 예, 본인의 입으로 이렇게 다 자백하길 바랬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네. 자백을 해야 이제 또, 가즈미가 받을 그렇죠. 형량도 좀 줄고 하지요. 네. 예. 이게 이제 반전이 있는 건데, 그래서 네. 그 가상 가족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형사들이었다는 거잖아요. 경찰들이 그 역할을 그렇죠. 했던 거고, 네네, 맞습니다. 그거를 네. 보고 이제 자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간 거군요. 네. 그러니까 가상 가족이 실제로 있긴 있었는데, 이제, 있었죠. 예.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신문 과정에서는 형사들이 모두 연극처럼, 네, 네. 사실에 기반해서 그렇게 신문 과정을 꾸며낸 거죠. 네. 근데 이게 그 가상 가족 놀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사실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네. 일본에도 이게 뭐 이렇게 이런 경우가 많은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건 뭐 현대인들이 좀 외롭고 힘들고 뭐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음. 못하면 인터넷상에서 가짜 가족들을 이렇게 찾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저도 그런 생각을 이게 이제 2000년대 초반 정도가 배경이라서요. 네. 네, 이제 인터넷이 막 활성화됐을 때 음. 이런저런 커뮤니티 활동 속에서 이런 것도 있었겠구나. 저도 이렇게 좀 엿보게 됐습니다. 네. 네. 미야베 미유키 작가가 워낙 뭐 다작도 하셨고 또 좋은 작품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 중에 하나 가상 가족놀이였고요. 김지은 아나운서도 얘기를 하셨다시피 이게 이제 워낙 방대한 내용을 저희가 줄거리만 소개를 해드린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읽기 원하시는 분들은 책을 구매를 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미야베 미유키의 가상 가족놀이에 소개해드렸습니다. 북텔러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